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 중반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돌싱녀가 된 이은하예요. 처음부터 소개가 너무 거창했죠. 삶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은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하게 될 줄 알았겠어요. 육아 전쟁에 대학 걱정에 앞설 시기, 아니 출산한 지 몇 시간도 지났지 않아 몸도 가누지 못하는 순간 정신을 차려 가장 먼저 한 말이 꺼져,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 옛말 딱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던 거죠. 사실 어쩌면 그 앞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 버거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물론 저도 모든 걸 순응하며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싸워도 보고 모르쇠로 일관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이혼이었네요. 모든 불행의 씨앗은 못된 남자들이 그렇듯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 심보라고 하면 어렴풋 짐작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가 센 시어머니 등살? 그것도 아니면 눈치 없는 시누이? 하도 제 삶을 뒤흔들었던 사람이 많은지라 제 사연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제가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집안꼴 잘 돌아간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밥상이나 차려. 어릴 적 집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었어요. 전형적인 옛날 사람, 가부장적 성격을 지니셨던 아빠 밑에서 딸로 자란 저는 조용해야 했고 의견 따위 내세울 수 없었죠. 엄마는 왜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듣고만 있어? 엄마도 하고 싶은 말 해. 하고 싶은 말 하면 엄마가 아닌 너희에게 화살이 돌아가는데 아빠도 다 속상해서 그래. 말은 저렇게 해도 화난 거 풀리고 잘 때 말하면 다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너무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아빠도 다 열심히 잘 살자고 노력하잖아. 어? 그런 게 어딨어. 아, 몰라. 난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그땐 그랬어요. 엄마가 하는 말들이 이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 엄마가 참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죠. 엄마를 때리거나 하셨던 건 아니지만 엄마가 한 소리 하면 가게 살림을 부수셨거든요. 그것도 아니면 저와 오빠 학교를 못 가게 막으셨고요. 배워서 뭐해? 부모 말 안 들으면 너희도 학교 가봤자 별거 없어. 쥐들이 잘나서 큰 줄 알 거 아냐?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자라 겪고 나니 엄마가 왜 참게 되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조금씩 엄마의 조언대로 아빠가 화내는 모습들이 잦아드는 것도 직접 겪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미 성장 과정 대부분을 가부장적 환경에 순응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저에게 자상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건 일종의 로망 같은 거였어요. 난 분명 행복하고 웃음 많은 집을 만들 거라는 기대, 꿈 같은 게 어릴 적부터 생겨났던 거죠. 그런 저에게 남편은 제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었어요. 참 자상했거든요. 남편은 저를 유리그릇 대하듯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면서요. 오늘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구두 발 아프겠다. 일단 저기부터 들리자. 어디? 일단 따라와봐. 그렇게 데리고 간 곳은 운동화 가게였어요. 하루 종일 외근으로 뛰어다녔을 제 걱정을 하며 저녁에 몸보신 시켜준다고 보자고 했던 사람. 막상 만나니 피곤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면서 편한 신발부터 사신겨주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같은 대학 동기로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안면만 있고
말은 몇 번 나누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활달한 성격에 저와 다르게 수줍은 듯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으니 같은 무리에 있어도 크게 어울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졸업 후 동문회에서 유통업계에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의외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죠. 자연스레 만남 횟수가 늘어가고 연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귀기로 한 첫 생일날 아직은 설레고 모든 게 서툴던 때였죠. 사귄 지 몇 달 되지 않아 서로의 식성을 잘 몰랐고 평소엔 고깃집이나 분식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평소보다 연락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는데 퇴근길에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잠깐 볼래? 회사 앞이야. 작은 목소리로 쑥스러운 듯 말을 꺼내는데 하루 종일 연락 없던 게 서운했던 것도 잠시 저도 모르게 좋아 하고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건네받은 건 작은 도시락 가방이었죠. 그날따라 부쩍 수줍은 모습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사실 오늘 휴가 내고 아침부터 이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했네. 미안. 서운했지. 생일 축하해. 뭘 해줘야 할까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했는데 누나가 여자는 많은 선물보다 정성을 기억한다고 하더라고. 정성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 나이에 편지만 쓰는 것도 웃기고 뭔가 근사하진 않아도 직접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그런 말을 수줍게 꺼내며 도시락을 내미는데 그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사실 점심에 와서 서프라이즈하고 같이 도시락 먹고 저녁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었는데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겨우 싸고 나니까 점심시간을 훌쩍 넘었더라고. 결국 저녁으로 먹게 됐지 뭐. 아침부터 서툰 음식 솜씨로 분주하게 움직였을 그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며 눈물까지 났어요. 태어나서 부모님 말고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죠. 뚜껑을 열었을 때 미역국이 담긴 작은 보온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하고 놀랐는데 말이죠. 생일엔 미역국이 빠질 수 없으니까 사실 이거 3번째 끓인 미역국이야.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다 똑같이 끓였는데 엄마도 누나도 이게 더 맛있다고 동의해서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해졌지만 미역국 향이 올라오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미역국을 잘 못 먹어요. 미역 비린내만 맡아도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말 못하겠다 싶었어요. 한 숟갈 들여다 놓고 다른 반찬을 먼저 먹었죠.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미역국 맛있어? 좀 싱거우면 얘기해 하며 제 눈치를 보는 게 미안하고 고맙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죠. 미안, 나 미역국은 왠지 잘 못 먹겠어. 미끄덩거리는 식감도 그렇고 비린내라고 해야 하나? 도저히 그 냄새를 참기 어렵더라고. 정말? 몰랐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생일이면 당연히 미역국이라 해서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미역국 뚜껑을 닫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1순위로 생각하는구나 싶은 마음의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결혼 초만 해도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집은 서로 잘 지내는 거 하나만 봐.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어요. 상견례 때도 그러셨고요.
우리 은하가 얼마나 착한지.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제가 노년에 복이 있나 봅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으며 친정 부모님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 저 역시 그런 말씀을 들으며 진심이라 믿었어요. 결혼 전 남편 역시 저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 지긋지긋하셨대. 그래서 며느리 딸처럼 아껴주신다고 나 어릴 때부터 호언장담하셨어. 그렇게 말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던 남편. 그 말이 맞다는 걸 결혼 초에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따뜻했던 말들은 서로 잘 지내자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저에게 다 맞추라는 소리라는 걸 나중에 알았네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처음 시댁으로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도 평소처럼 환한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셨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어서 와. 그렇게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며느리가 주는 아침상 한번 받아볼까?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순간 당황했죠. 네? 내일 아침이요? 우리 며느리 솜씨 어떤지 보고 싶어서. 괜찮지?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실 거예요? 왜? 여기서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나 식사 준비하면 되지. 번거롭게 뭐하러 니네 집까지 가. 자고 갈 생각 없이 와서 갈아입을 옷들도 준비 못하기도 했고 제가 사용하는 주방이 아니라 불편해서요. 제 생각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네 하며 고분고분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고 느끼셨던 듯 심기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여행 가면 주방 다 처음 사용해도 음식 잘만 해먹잖니? 그리고 앞으로 니네 집이다 생각하고 드나들 텐데 익숙해지면 되는 거지. 옷은 내 옷 입어도 되고 여기 화장품, 화장 지우는 거 다 있어. 새칫솔 여분도 넉넉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제가 해드리는 아침을 드시고 싶은지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아침 드시는 게 힘드시면 내일 낮에 점심 해드리러 올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잠자리 바뀐 터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잠 잘 못 자는데 또 잠자리 바뀌면 힘들 것 같아서요. 갑작스런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책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색하게 옆에서 웃기만 하고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셨지만 그럼 점심이라도 하던가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요구는 조금씩 늘어갔어요. 우리 집에선 원래 이렇게 했어. 네가 사는 방식도 물론 있었겠지만 앞으론 우리 가족 불편하지 않게 네가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구나.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원래 사용하던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저는 원래 그릇을 먼저 닦고 수세미를 다시 한번 헹군 후 수저를 닦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수저 먼저 닦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빨래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휴일 아침 근처를 지나다 들리셨다며 신혼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은하야, 양말은 맨 끝에 널어야 해. 속은 옆에 넣으면 안 되지.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고 무얼 먼저 하든 상관없지만 항상 당신 집만이 가진 질서가 있기에 그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제가 해온 모든 것들이 하나둘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방식이야. 이제 우리 집 사람 되었으니 이런 사소한 것들을 맞춰가야지 서로 불편함 없지. 안 그러니? 어이없어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중재하려는 건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건지 알 수 없는 말만 해댔죠. 저에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말들이요. 자기야, 엄마가 워낙 꼼꼼하시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셔서 그래.
적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기는 없으셔.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처음엔 어색해도 몸에 익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고 나면 뒤끝 없으셔서 별 말씀 안 하시거든. 그러다가도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면 결국 저 잘 되라고,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라며 저를 다독였죠. 그런데 이젠 알아요. 당신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으니 따지지 말고 고분고분해지라는 말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무심코 지나쳤던 가장 큰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었죠. 시어머니 말이면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태도 말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꼭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깊은 뜻과 이유가 있어서야. 우리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 엄마가 절대 당신이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자, 달대라고 그러는 거 알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건 주말 시댁 방문으로 다툰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주 주말 아침이면 빠짐없이 전화를 걸어오셨거든요. 여보, 우리 결혼한 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매일 주말 아침마다 전화 오시는 거 알아? 우리만의 시간은 도대체 언제 가질 수 있는 거야? 평일에 충분히 갔잖아. 일주일이 7일인데 고작 주말 하루 이틀. 부모님 얼굴 보러 가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 함께 살아서 매일 봤는데 한두 번으로 엄마도 많이 배려해 주시잖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독립한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얼굴 보러 가는 게 당연하고 그마저도 시어머니의 배려로 그만큼 할 수 있다는 논리.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결혼하면 독립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 평일이 우리 시간이라고? 참. 당신도 나도 출근하느라 바빠서 아침엔 얼굴 보기 힘들고 퇴근하고 저녁에 잠깐 보고 그마저도 피곤해 잠자리에 들기 바쁜데 그건 알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한 집에 사니까 살부대끼고 잘 수 있고 떨어져 사는 엄마보다 많은 시간 보는 건 사실이잖아. 조금씩 횟수를 줄여갈 수 있어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말에 못 간다는 소리를 해. 엄마 서운하시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그럼 난 혼자 컸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집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처제 가까이 사시니까 심심하신 일 없고.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아가씨 바로 윗집이잖아. 아무리 내 동생이 우리 부모님과 가까워도 걸어서 10분인 거에 비하면 말 다 했지. 내 동생은 몸이 약해서 엄마가 돌봐줘야 하니까 근처 사는 거고 처제랑 다르지. 알면서 그래.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린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라고 저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네요. 시어머니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고요. 우리 딸은 너랑 다르게 정말 어릴 때부터 병원 문턱을 달고 살았어. 워낙 약하게 태어나서 학교도 자주 못 갔고 결혼했어도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약해서 매일 내가 돌봐줘야 해. 명절이 다가와 준비를 할 때면 신우는 10중 8구 당연하다는 듯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이 영 안 좋네요. 어제 일찍 자긴 잤는데 긴장돼서 그런지 밤새 뒤척여서 한숨도 못 잤거든요. 어머,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데 부담을 느끼고 그래? 너는 괜히 일도 못하면서 일 벌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나 잘 받아먹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알아? 엄마는? 그건 오빠 결혼하기 전 이야기지. 새언니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새언니 있으면 뭐 달라져? 어차피 다 엄마가 하는 건데 괜히 일 돕다가 힘들어서 며칠 쓰러져 있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어. 음식은 네 새언니랑 내가 할 테니까.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일할 생각 없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으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니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예쁘고 안쓰러워 죽는 눈빛을 보내는 거 있죠.
그때 저는 또 한 번 느꼈어요. 이 집안에서 며느리인 저와 딸인 신우 사이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요. 신우는 그저 숨만 쉬어도 예쁘고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안쓰러워 죽는 존재. 그에 반해 저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게 당연한 며느리였던 거죠. 내 조상도 아니고 당신 조상인데 왜 나만 해야 해? 아가씨도 시댁 안 가고 드러누워 있는데 당신도 해. 그럴 거 아니면 나 집에 갈 거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꼭 그래야겠어? 엄마가 장 다 봐와서 음식하는 거 좀 돕기만 하는 거잖아. 우리 갈 때 먹으라고 음식도 싸주실 텐데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도 좀 도우라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나 주방에 얼쩡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걸리적거린다고. 괜히 그랬다가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당신까지 눈밖에 날까봐 그러지. 그래도 괜찮겠어? 남편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역시 시어머니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우기고 우겨 주방으로 끌고 왔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시켜달라고? 은하한테 가져다 달라면 되지. 정신없는데 주방에 들어오고 그래. 그리고 너 식혜 좀 적당히 먹어. 곧 있으면 밥 먹을 건데 입맛 떨어지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쌓인 설거지를 하려 고무장갑을 끌기 세웠거든요. 그런 걸 보시곤 되게 자연스럽게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래 자기야, 어머님 말씀대로 식혜 먹지만 말고 좀 움직여. 그렇게 앉아서 음식만 먹으면 명절 끝나고 속 아파. 설거지하게? 잘 생각했어. 그렇잖아도 묻지말 그릇 필요했거든. 나 여기서 재료 손질하고 있을게. 다 되면 전해줘. 시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든지 말지 전 남편에게 설거지를 맡기고 다른 식탁에 앉아 잡채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한 소리할 기세셨어요. 어머님, 정말 아들 잘 키우셨어요. 다른 집 남자들은 명절 때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던데. 어머님 힘들다고 설거지도 스스로 할 줄 알고. 저 아기 낳으면 아들 잘 키우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지들이 잘 큰 거지.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주방에서 나가라고 말하기 전 제가 선수 쳤어요. 그러자 표정이 난감하게 바뀌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주방에서 내쫓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테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속으로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지나고 저는 몸살이 나서 며칠을 알아 누웠네요. 친정은 제사가 없어 명절날 별다르게 음식 만드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가지 않는 아가씨까지 먹일 음식을 만들었으니 몸이 힘들만 했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는데 여전히 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몸에 변화가 찾아온 거였어요. 아기가 생긴 거였죠. 처음엔 꿈 같았어요. 기분이 좋고 설레기도 했지만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아기를 낳는 게 맞나?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오며 현실이 아닌 남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래도 막연하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가 다시 나를 웃게 해주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렇듯 힘들어도 웃음을 주는 존재, 내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요.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엔 시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진짜 복덩이야. 엄마도 임신했을 때 그랬어. 배에 손 얹고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좋은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매일 전화를 해서는 오늘은 뭐 먹었니? 또는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하고 물어보셨죠. 처음엔 그게 고마웠어요. 임신하면 사소한 것도 크게 감동받는다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시어머니 반응이라 그랬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게 걱정이 아니라 간섭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고 온종일 누워있던 날이 이어졌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로 그러셨거든요.
입덧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더라. 산모가 마음이 편안하고 심성을 굳게 쓰면 입덧 같은 거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마음을 착하게 먹어. 그러면 다 나아질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어 대꾸하려다 말았어요. 며칠째 물만 마시고 누워 있었더니 그럴 기력도 없었고, 어차피 시어머니는 당신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니까요. 그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갈 무렵 신우도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저보다 2달쯤 늦게 결혼했는데 아이 소식은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언니, 나도 곧 조카 낳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이 같이 애 키우면 정말 재밌겠어요. 친구들 보니까 또래 같이 키우면 심심하지 않고 애도 돌아가며 보고 편하다더라고요. 웃으며 말하던 그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우 말대로 서로 의지가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뻐꾸기처럼 신우 자식을 제가 도맡아 보는 건 아닐지 생기지도 않은 일이 벌써부터 걱정될 정도였죠. 걱정은 출산 전부터 현실로 일어났어요. 신우가 임신 소식을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신우 걱정을 털어놓으셨거든요. 아, 현정이도 입덧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래. 뭘 해다 줘도 냄새 난다고 치우라는데 뭘 먹어야 뱃속에 애도 크고 할 텐데. 어이없었죠. 사실 저도 그때 매일 물도 삼키기 힘들어 토하고 있었는데 굳이 제 집에 오셔서 신우 걱정을 털어놓는 시어머님 심보를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마음 곱게 쓰면 입덧 없다면서요. 아가씨한테 마음 편히 먹고 착한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 될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얘는 너랑 현정이랑 같아? 우리 현정이는 어릴 때부터 약해서 지 몸 하나 가눠주기도 힘들었던 애야. 그런데 뱃속에 애기까지 들어있으니 오죽하겠어. 마음을 착하게 먹어도 약한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보니까 친구들 만나서 맛집 갔다고 인스타에 사진 올렸던데 임신 초인데 벌써 잘 먹고 다니는지 볼살이 통통하게 올랐던걸요? 그렇잖아도 친구들이 입덧한다고 걱정해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비싼 데 데려가서 억지로 먹었다더라. 짜기만 하고 맛도 별로였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은 거야. 우리 딸이 원래 잘 붓거든.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정너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시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돼 라는 거 말이에요. 제 대답은 안중에 없고 신우 안쓰러우니 저에게 뭐라도 해주길 바라는 심상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왜요? 벌써부터 출산 후 비교되는 육아전쟁이 눈앞에 그려지며 먼 지방으로 이사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이요? 남편이야 자기 동생 불쌍해서 죽는 사람이니 말해 뭐해요. 차라리 말을 안 섞는 게 제 정신건강 우리 뱃속 아기한테도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초록은 동생이라고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중심 못 잡는 남편을 시어머니 치마폭에서 꺼낼 방안도 궁리해야 했죠.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시어머니 치마폭에서 여전히 논다면 아이 아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저런 걱정 속에 10달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출산에도 난항을 겪어야 했죠. 임신 초부터 거의 말까지 이어진 입덧으로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출산 역시 24시간 생으로 진통을 겪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출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예정일에 맞춰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통이 시작된 지 무려 24시간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목소리도 다 쉬어서 나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분만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축하드려요. 아까 옆 분만실에서 신호분도 조금 전 출산하셨는데 4시간 만에 순산하셨대요. 같은 산부인과를 다녀서 병원에서도 저희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이좋게 함께 다닌다고요. 언제 가냐고 신우가 하도 전화해 대는 바람에 임신 시기도 비슷했으니 10달 내내 같이 다녔고 그러니 모르는 게 더 이상했죠. 네? 아가씨요? 예정일이 저보다 2주나 늦었잖아요. 아이가 좀 컸잖아요. 잘 움직이셨는지 진통도 빨리 오고 자궁문이 잘 열려서 순산이었어요. 제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 그랬어요.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고생길은 역시 내 몫인가 싶은 체념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도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이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현정이 정말 대견해. 아이도 큰데 4시간 만에 뚝딱 낳고 병원에서도 다 잘했다고 난리도 아냐. 저는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간호사에게 미리 귀뜸으로 듣지 않았다면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가 빈정만 더 상할 뻔했죠. 너는 괜찮은 거니? 24시간 진통 겪었다며. 아이고 얘, 너 당분간 거울은 보지 마라. 실핏줄 다 터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애썼다는 그 어떤 말 대신 거울 보지 말라는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 말고 또 있는 거 아니겠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이 낳는데 힘을 다 썼던 터라 대꾸할 힘이 하나도 없어서 말없이 시어머니만 쳐다보고 있었죠. 현정이 꼭 닮아서 어찌나 야무지게 생겼든지 간호사들이 그러는데 지금까지 본 신생아 중 제일 이쁘대. 어머니, 손주는 보고 오셨어요? 얘는 그럼 받지 안 받겠니? 간호사들이 현정이 딸 옆에 떡하니 네 아들 낳는데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더라. 사내 자식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작은지, 네가 입덧이 심해서 그런지 애가 뱃속에서 영양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 잔병치레도 심하게 생겼어. 방금 출산한 산모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전 쉬고 싶은 마음에 그만 나가라고 막 말하던 찰나였죠.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입이 귀에 걸린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냐? 엄마 너무 신기해. 나 어릴 때랑 정말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빨리 컸으면 좋겠다. 같이 축구도 하고 목마도 태워주고 싶어. 환하게 웃으며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해졌죠. 그래도 다행히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은 막연한 기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도 잠시. 갑자기 시어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래, 너 태어날 때 미역국 좀 끓여와라. 어차피 네가 끓이는 김에 많이 끓이면 되잖아.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역국 말이야. 산후조리 해야 하니까 미역국 먹을 거 아니야. 너 태어날 때 많이 끓여서 가져와. 어차피 현장이 많이 먹지도 못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24시간 진통 끝에 출산한 산모에게 퇴원할 때 신우 미역국까지 끓여오려고요? 끓인다면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입덧 없이 임신기간 내내 맛있는 거 잘 먹고 아이가 컸는데도 진통 없이 거의 순산한 시누이가요. 24시간 진통하느라 얼굴 십힐줄은 다 터지고 골반도 틀어지고 회음부도 찢어져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으시더니 미역국이나 끓이나뇨.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 반응이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좋겠네. 여러 번 끓이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이 끓이는 게 효율적이지. 원래 미역국은 한 소스 끓여야 맛도 좋고 말이야. 그 순간 정말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성의 끈이 완전히 놓아버린 거죠. 야!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너 나 미역국 못 먹는 거 잊었어? 그런데 지금 네 동생 미역국 끓이라고? 내가 애 낳을 때 넌 뇌를 낳았냐? 생각 좀 하고 말해. 아, 맞다. 당신 미역국 못 먹었지? 아, 맞다? 그걸 생각해야 알아? 내 얘기도 하지만 네 얘기도 해.
그런 아이 임신해서 출산한 산모한테 몸에 좋은 음식 알아보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못 먹는 음식 하는 게 당연해? 그게 좋은 생각이야? 남편은 어버버하며 말을 못하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얘가 애를 낳더니 완전히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지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그렇게 승질머리가 나쁘니까 입덧으로 고생하더니 출산까지 나낭이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폭발했어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아줌마도 똑같아. 뻐꾸기도 아니고. 당신 자식 뒤치작거리를 왜 남한테 맡기려고 해요? 그것도 방금 출산한 산모한테. 뭐? 아줌마라고? 그래, 이 아줌마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아가씨는 4시간 만에 낳아서 대견하고 나는 24시간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너 지금 미쳤어? 감히 어른한테? 미친 건 아줌마죠. 제일 쓸데없는 게 감히 어른한테라는 거 아세요?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노력 없이 누구나 먹는 나이로 유세 떠는 거 제일 한심한 거 알고나 하시는 소리냐고요. 남편이 허겁지겁 끼어들며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자기야, 진정해. 엄마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야, 너는 빠져. 엄마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낄 때 못 낄 때 구분 못하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완전히 흥분해서 소리치셨어요. 이 년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야? 자기야, 우선 진정하고. 진정은 개뿔. 당신이 중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까지 올 일이 있었겠어? 맨날 지 엄마 편 만들더니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기운이 없는데 악을 썼더니 머리가 어질했어요. 더 이상 소리쳐봤자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침대 옆 긴급벨을 주저하지 않고 눌렀죠. 큰 소리가 오갔으니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짐작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허겁지겁 들어왔거든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어디 아프세요? 간호사님, 저기 저 2사람 접근 금지 신청해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접근 금지요? 네, 저 2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 못 키울 것 같아요. 신생아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간호사는 당황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선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산모님들이 놀라실 수 있어요. 일단 면회 시간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들어가시고 내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요. 내일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다시는 이 병실에 못 들어오게 조치 취해주세요. 간호사는 방금 전 소랑스러웠던 현장과 제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면회 시간도 끝났고 사모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야, 우리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대꾸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 고개를 돌렸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고 싶어 하셨지만 간호사의 눈치를 보며 못 이기는 척 병실을 나가셨어요. 남편도 뒤따라 나가면서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네요. 병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간호사가 제가 안쓰러웠는지 힘내세요라는 말만 작게 남기고 나가셨고 저 혼자만 남았죠. 이상했어요. 서러운 상황인데 눈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펑펑 울었을 텐데 지금은 머리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마 아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생명이 있으니까 감정에 휩쓸려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더군요. 침대 옆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에 회사 법무팀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이은아예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 은하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혼이요? 갑작스럽네요.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에요. 오늘 출산했거든요. 출산하신 날에 이혼 상담이라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차별 대우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중심을 못 잡았던 이야기. 차마 마마보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 창피하더라고요. 오늘 있었던 미역국 사건까지.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선 몸조리부터 하시고 퇴원하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상담은 그때 받으시죠? 네, 감사해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병원에서도 면회 제한 같은 조치를 해줘야 하는 거 맞죠? 물론이죠.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호사실에 말씀해 보시고 안 되면 저에게 다시 전화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게 이제야 끝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물론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퇴원 후 저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면회 제한 조치를 요청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우까지 출입 금지 명단에 올랐어요. 정말 가족분들 면회를 제한하시겠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상담사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단호했죠. 네, 확실히 해주세요. 제 정신건강과 아기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남편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는 아예 산후조리원에 직접 찾아와서 면회를 요구했다고 하던데 당연히 돌려보내졌죠. 그동안 저는 변호사와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사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의 폭언이나 무시 발언들을 전부 녹음하거나 캡처했거든요. 물론 이걸 정말 쓸 날이 오길 바랬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남편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혹시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었고 지나쳐 후회하기보단 웃으며 그랬다고 말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모아진 증거들은 임신했을 때 심성을 곱게 쓰라며 제 성질머리가 나쁜 건 아닌지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던 일이나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며 우리가 좀 더 잘하자는 것, 신우가 항상 힘들다고 모든 일을 저에게 떠넘기는 등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 둘 쌓이니 이상하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변호사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였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는 처음 봅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혼 소송에서도 이런 증거들이 저를 완벽하게 지켜줬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아이의 양육권에서도 모든 게 제게 유리하게 돌아갔죠. 남편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 치마폭에서만 놀다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던 거죠. 법정에서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온 남편을 보니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미성숙한 부모를 만나 남편 역시 독립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이 생기니 내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남편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불쌍한 건 잠깐이었죠. 자기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애도 있는데. 늦었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홀가분하게 혼자가 되었죠. 동네가 가까워서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센터에 같이 다녔었는데 이혼 후 제 눈치를 보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무섭다며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아니지 그년이 내 앞에서는 호호 웃고 뒤에서는 호박씨 제대로 깠다니까? 무서운 년이야 정말. 그러니까 자기들도 조심해. 나처럼 엮일 일이 없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잖아. 그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원래 그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말 자체가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걸 정말 모르고 하시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신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거든요. 신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언니, 미안해요.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 회사 동료랑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사연이었어요. 신우가 애를 낳고 나서도 여전히 몸이 약하다며 집안일은 물론이고 육아도 제대로 안 했던 모양이에요. 맨날 시어머니 집에 가서 애만 맡기고 자기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해야 할 일들에 육아까지 산더미. 게다가 신우의 지치작거리까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자기 일 똑부러지게 하는 회사 동료에게 마음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피는 건 당연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 심정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좀 통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엄마가 그래도 애 있으니 새언니처럼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가씨 인생이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해요.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어머니한테 물어볼 건 더더욱 아니에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신우도 이혼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 딸 모두 치마폭에 싸고 돌 수 있게 되셨어요. 어찌 보면 소원 성취하신 셈이죠. 다 큰 자식 못 보내주고 감싸고 도셨으니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아들, 딸 둘 다 옆에 끼고 사시면 될 것 같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겠지만 동네도 좁은데 제 뒷담화 적당히 하고 다니셨으면 해요. 저한테 전하는 사람들은 어머니 욕도 하거든요. 별로 좋게 안 들려서요. 뭐? 그것들이 그런 소리를 너한테 하고 다닌다고? 뭐라는데? 말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분한 듯 언성을 높이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결국 흐지부지 시간을 더 끌었을지도 모르는 불안했던 결혼 생활은 미역국 한 그릇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때 폭발했기에 지금의 자유로운 삶이 가능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때 참았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제 아이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그땐 제 삶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지만 그래도 저 잘할 수 있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삶에 으쌰으쌰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도둑 맞았던 한 여성입니다. 착하게 살면 호구되는 세상이라더니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킬 정도로 속에서 자꾸만 천불이 났었어요. 지금은 다행히 그런 감정은 많이 무뎌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절 그렇게 만든 인간들에게 곱절로 대갚아 주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일찌감치 제 꿈은 피아니스트였고 소시적에는 해외 콩쿠르에도 여러 번 나갔었죠.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온갖 레슨비를 감당해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셨기 때문이에요. 부유한 부모님과 차근차근 쌓여가는 수상 경력에 저는 돌이켜보면 참 유복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제가 막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하루아침에 저의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정확히는 저희 가족의 행복이 통째로 사라지고 만 것이었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던 저희 아빠가 현장 답사 중 봉변을 당해 운명을 달리하시게 된 거였어요. 총 7명의 인부가 함께 봉변을 당했을 정도로 큰 사고였고, 저희 아빠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유족들의 한서린 비난도 함께 들어야만 했습니다. 현장 인부 2명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였지만 사장이었던 아빠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이유였죠. 사실 저희도 가족을 잃은 입장으로서 유족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비난하고 싶었을 겁니다. 회사는 부사장이었던 분께 운영권이 넘어가고 아빠의 유산은 상당 부분이 피해 보상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셨고 저는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부사장이 저희 아빠의 유산으로 보상금 처리를 하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주 나중이 되어서야 그게 부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죠.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자 저희 모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저는 겨우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는 작은 예술대학을 나왔고 이후로는 피아노 교사로 일하며 사회에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학비가 많이 드는 누구나 알만한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 고액을 받는 레슨을 진행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 그저 간간히 교사 월급도 받고 따로 1대1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소소한 레슨비를 받는 그런 평범하디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그 시작부터 재난이었어요. 한참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을 때 하필 그날따라 집 근처가 아닌 지대가 낮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왔던 탓에 제 차가 그대로 침수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견인되었던 차를 부랴부랴 찾아서 수리를 맡겨보니 상태가 말이 아니더군요. 이거 못 살려요. 엔진이랑 다 물 들어가가지고. 에? 아니, 저 뭐 시도고 온 것도 없고요. 침수도 진짜 조금밖에 안 됐어요. 물도 바로 빠져서 바로 데리고 온 건데 하루 만에 온 거예요. 하루 만에 왔건 이틀 만에 왔건 망가진 건 망가진 거죠. 아, 미치겠네. 아저씨, 이거 진짜 못 살려요? 어떻게든 살릴 방법만 있으면 살리고 싶은데.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침수된 차량 괜히 끌고 나갔다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보험 처리할 거 처리하시고 처분하세요. 괜히 한두 푼 아까워서 못 건널 간 건너지 마시고. 아저씨 제발요. 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왜 자꾸 아저씨래. 저 아저씨 아니거든요. 정비소 직원은 모자를 벗으며 짜증을 냈는데요. 모자를 벗으니 그제서야 제 또래로 보여 미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저는 계속 미안해야 할 겨를은 없었어요. 당장 차가 없으면 레슨을 다니기도 막막했는데 새 차를 뽑을 돈은 또 없었거든요. 너무 절박했던 저는 그 직원을 붙잡고 늘어지며 제발 동네라도 타고 다닐 정도로만 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결국 그 직원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중고차 거래를 하는데 그렇게라도 방법을 알아보라며 지인을 소개해 주었죠. 덕분에 저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새 차를 구할 수가 있었답니다. 원래 제가 타고 다니던 경차보다 더 구형인 경차였지만 정비소 직원이 관리가 잘 된 차라고 보증해주니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었죠. 실제로 저는 그 차를 6년 동안이나 잘 타고 다녔어요. 희한한 인연이었지만 그 정비소 직원과 저는 얼마 후 연인관계가 되었어요. 한창 중고차 거래를 하고 점검을 받을 때는 연락을 하다가 모든 일이 끝나고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어지자
허전해지더라고요. 그 직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보름쯤 있다가 먼저 연락이 왔죠. 저희는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장남인 그 남자와 외동인 저는 둘 다 독립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기에 마음이 잘 맞았어요. 둘 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조건은 아니었지만 성실히 일했고 유행 같은 걸 따라가기보단 진득하니 자축을 하는 편이었고요. 서로 코드가 잘 맞았던 저희는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생활력을 보고 서로 잘 만났다며 결혼을 기꺼이 축하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드리게 되다니 얼마나 경사해요. 영희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사돈이 이렇게까지 고우실 줄은 몰랐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요즘 애들답지 않게 진국인 기태 같은 사이가 생겨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쩜 이렇게 아들을 바르게 잘 키우셨어요? 영희 만나고 철들었죠 뭐. 원래도 우리 아들이 나이에 비해 좀 구지식한 면은 있었지만요. 영희도 보통 야무진 게 아니더라고요. 일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요. 둘이 결혼 준비하는 거 보면 참 똑똑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둘이 결혼하고 나서도 잘 맞을 것 같아 참 다행이에요. 제 말이요. 저희는 결혼 이후에도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는데요. 신혼 때야 지나가는 낙엽 한 장에도 까르르 웃으며 행복하게 보냈고 결혼 1주년이 막 지났을 때쯤에는 연달아 경사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정비소가 새로운 지점을 내게 되었는데 그곳을 남편이 통째로 맡게 된 거였죠. 아예 직원도 본인이 뽑고 모든 관리를 본인이 한 거라 사실상 사장이나 다름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의 벌이는 껑충 뛰었고요. 남편은 한동안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정비소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원래 다니던 정비소를 뛰어넘을 정도로 큰 수익을 냈답니다. 저는 당연히 기뻤죠. 그 기간 동안 제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기꺼이 남편을 위한 내조를 아끼지 않고 했어요. 남편 역시 그러한 제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고요. 남편의 정비소가 자리를 잡았을 때쯤 저희에겐 첫 아이도 찾아왔답니다. 이때는 연이은 행복에 취해 앞으로의 나날도 당연히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네요. 저는 예쁜 딸을 출산한 이후에 레슨을 모두 관두고 육아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부터였던 것 같네요.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게요. 저희 딸 돌잔치를 앞두고 남편의 친구들을 만났던 날이었어요. 저는 당시 출산 이후에 몸무게가 13kg나 늘어나 있었는데요. 변명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편이 정비소 일로 여전히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저 혼자 잠도 못 자면서 육아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동시에 여전히 정비소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남편의 내조도 빠짐없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온몸이 늘 탱탱 부어 있었고 붓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손가락으로 다리를 누르면 그대로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 저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절더러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살판이 났는지 몰라. 얼마나 인생이 편하면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올랐겠어? 야마, 아무리 그래도 재수씨한테 포동포동이 뭐냐? 니 딸 낳아준 사람한테. 그래도 재수씨 예전보다 인상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남편이 갑자기 돈 잘 벌어오니까 확실히 좋긴 좋죠? 아, 뭐. 아우, 말해 뭐해. 애 낳으면서 하던 일도 전부 관뒀는데 얼마나 좋아. 맨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사는 게 말이야. 어쩔 땐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니까. 남편이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마다 급격히 어두워지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다른 친구들이 남편더러 취했다며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죠. 마음 같아 화를 팍팍 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친구들 불러놓고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이후 자리가 파할 때까지 간신히 화를 참고 버텼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들과 헤어지자마자 남편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죠. 당신 아까 그거 뭐야? 친구들 앞에서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무슨 말? 집에서 편하게 산다는 둥 살쪘다는 둥 말이야.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 같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내가 예민하다고? 당신 친구들 중에 자기 와이프한테 그딴 식으로 기분 나쁜 농담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루 종일 애보고 당신 밥이며 옷이며 준비하고 집안일하는 사람한테 놀고 먹는 식충이 취급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누구라도 기분 나쁠 만한 말인데 뭐? 예민? 내가 또 무슨 식충이 취급을 해. 나는 당신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좋아. 내가 그러려고 돈 버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 집에서 편하게 있었냐고. 막말로 당신이 재활용을 한 번을 도와준 적이 있어. 애 기저귀 한 번을 갈아준 적이 있어. 이 집이 뭐 자동으로 때 되면 청소가 되는 집인 줄 알아? 아, 알았다고 좀. 왜 이렇게 떽떽거려? 짜증나게 진짜. 버럭 짜증을 내며 막말을 해대는 남편을 보고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 정도로 심하게 말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충격을 받은 걸 뒤로하고 남편은 침실에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죠.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진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을 챙겨주던 모든 행동을 일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 남편이 아직도 화가 났냐며 저에게 또 짜증을 부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쳐다도 보지 않고 말도 섞지 않으며 일관되게 아이만 돌봤는데요. 더 이상 자신의 짜증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안 것인지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말이 심했다며 사과를 해왔답니다. 남편의 사과에 그냥 넘어가 주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남편의 행동은 전과 다름없이 똑같았어요. 여전히 모든 집안일 남편 뒷바라지, 아이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었죠.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남편이 더 이상 부부 동반 모임에 절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네요. 사실 저로서는 그 시간에 집에서 30분이라도 더 눈붙이고 있는 게 낫긴 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둘이 나누는 대화도 표면적으로만 별 문제가 없을 뿐 전과 같은 애정은 크게 식은 게 느껴졌고요. 와중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저희 부부는 첫째 딸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3개월 전부터 장소를 잡고 아이 돌사진을 찍는 등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의 돌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보니 저는 전보다 할 일이 많아져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정성을 다해서 돌잔치를 준비했고 주변 지인들도 다행히 많이 와주셔서 행복하게 돌잔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한복을 반납하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사실 일부러 신경을 써서 룸이 있는 레스토랑을 모신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저희 부부가 깜짝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웬 초음파 사진이니? 이거 설마 너희 둘째 생겼니? 네, 지금 딱 12주차 됐어요. 안 그래도 자꾸 몸이 무겁다 했는데 혹시나 해서 임태기해보니까 2줄이 뜨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경사니? 너무 잘 됐다. 진심으로 놀라고 기뻐하는 친정엄마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조금 깐깐한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테이블 위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면 몰라도 저희가 애 가질 때만 해도 더 이상 남자 여자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그리고 방금 돌잔치를 마친 첫째 딸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런 뉘앙스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네요.
친정엄마 역시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곧바로 같이 표정이 굳으시면서 되물어 보시더라고요. 왜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서요, 사돈. 요즘 같은 시대에 설마 아들 낳아야 한다, 뭐 그런 말 하라는 건 아니죠? 저희 애들이 무슨 6, 70년대에 농사 짓던 부부인가요? 뭐 사돈댁 같은 집안은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시겠죠. 저희는 영희 하나만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데요. 각자 집안 가풍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희 집안 위치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집안 위치라뇨.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별 뜻은 없어요. 그냥 저희 집은 이제 막 중산층을 지나 상류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돈댁은 반대인 상황 아닌가요? 외동딸 금이야 오기야 키워봤자 시집 잘 가는 거 말고는 딱히 뛰어난 것도 없고, 저희 아들 정비소 물려받으려면 딸보단 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누가 들어도 저를 겨냥해서 하는 말에 저와 저희 친정엄마는 제대로 빈정이 상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였네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사회에서 잘 나가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제 밥벌이 잘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운영하는 정비소는 엄밀히 따져서 남편 소유가 아니잖아요. 누굴 물려준다고 그러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성별 차별을 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하나하나 전부 반박하며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단박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무시더군요. 표정은 떫은 감이라도 씹은 것 마냥 일그러졌고요. 분위기는 어색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는 신경 쓰지 않고 남은 식사를 해치웠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을 배웅해 드린 뒤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아기를 잘 재우고 나서 남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첫 손주가 딸이라서 싫어하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뭐 좋은 말이라고 해. 해봤자 아까처럼 싸움이나 나지. 그래도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랬으면 아까처럼 어머님이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집안이 어쨌네 저쨌네 하는 소리는 그 꼴은 막았을 거 아니야. 미리 알았으면 아까 우리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말대꾸 안 했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말하다가 실수 좀 하실 수도 있고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실 수도 있는 거지. 당시야말로 왜 자꾸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럼 외동딸 하나 키운 우리 엄마 앞에서 딸 키워봤자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아, 됐다. 당신은 어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는 요만큼도 안 들으려고 하냐? 배가 불러도 유분수지 맨날 지 생각만 하고 간만 보면 진짜 이기적인 건 당신이야. 알아? 저는 남편의 그 타령, 그놈의 집에서 몰고 먹는다는 소리를 또 듣자 완전히 이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제 자신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놈의 놀고 먹는다 소리 지긋지긋해. 내가 진짜 놀고 먹는 게 뭔지 알려줘? 어? 나는 여태 애도 키우고 당신도 키운 거나 다름없어. 이 양말 하나 제대로 못 벗는 인간아. 쩌렁쩌렁한 고함을 지른 뒤 저는 분이 삭히지 않아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남편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있는 힘껏 밀치고 들어가 안방 문을 아예 잠궈버렸죠. 남편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 집을 아예 나가버린 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고 말았어요. 다시 안방에서 나와 아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 옆에서 자면서 저는 속으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집에 붙어있질 않겠다고요. 둘째 출산 이후에도 첫째 때처럼 집에서만 있지 않고 쉼터를 들여서라도 저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정말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약 3주 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아직 임신한 몸이었지만 저는 다시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고 적어도 하루에 4-5시간은 레슨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첫째를 낳기 전에 가르쳤던 사람들 중 몇 분이 제 레슨을 다시 들어주었고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을 통해 열심히 홍보하니 금세 수강생을 채울 수 있었죠. 제가 일을 시작하니 당연히 남편 뒷바라지는 뚝 끊기게 되었고 몇 주가 흐르니 남편이 먼저 저에게 얘기 좀 하자며 다가오더군요. 계속 이럴 거야? 벌써 몇 주째 고기도 참치도 없는 김치찌개만 우려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빨래 안 해? 빨랫감이 저렇게 쌓여있는데. 당신이 해. 빨래 그거 세탁기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 건데 왜 안 해? 나는 더 이상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아서 당신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어. 그럼 내가 일도 하고 독박 육아도 해야 돼? 아니,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 당신 잘 생각을 좀 해봐. 당신이랑 나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하겠어? 당신도 더 이상 서민처럼 살지 않고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잘 되는 사람을 더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각자 살겠다고 잃어버리면 어떡해? 게다가 당신은 둘째도 낳아야 하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지금 나만 생각해서 돌보겠다고 설치는 것 같아? 웃기지 마. 지금 애 기저귀 값이며 분유 값이며 다 내 돈으로 내고 있어. 누가 그러래.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우리 엄마도 당신 이러는 거 정말 안 좋게 보신다고. 내가 저번에 집에만 있다고 뭐라고 한 거 그거 가지고 아직도 이러는 거야? 진짜 당신도 징하다. 아, 알겠으니까 빨리 하던 대로 좀 해, 하던 대로. 싫어. 당신 못 믿어. 무슨 본인 가게 차린 것도 아니고 남의 가게 총괄로 맡았다고 상류층 어쩌고 하는 거 남들이 들으면 얼마나 우스운지 당신은 모르지. 헛바람 들어서 집에서 독박 육아하면서 당신 내조 열심히 하는 아내나 깔보고 난 이제 당신 안 믿어. 일도 절대 안 관둘 거야. 남편은 몇 번이나 절 회유하려 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단호한 태도로 일을 관두지 않겠다며 버텼어요. 결국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포기할 때까지요. 저는 꿋꿋이 레슨을 하며 아이 육아 비용을 계속 제 돈으로 감당했어요. 남편 돈으로만 먹고 산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돈은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둘째를 출산하자마자 저는 결혼 전부터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고 모아두었던 레슨비까지 더해 아파트 상가짜리를 빌렸어요. 그런 절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미쳤다며 기함을 했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저는 기어코 그 자리에 피아노 학원을 차렸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끈질길 정도로 저에게 학원 일을 관두라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너 애가 아직 돌도 안 지났다? 애가 둘이나 있는 옆에 내가 육아도 남편 내줘도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더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얼른 학원 정리하거라. 애들 육아는 제가 전부 도맡아서 아주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시터님 월급도 전부 제가 충당하고 있고 여지껏 어머님께 애들 봐달라고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요즘 시부모님한테 육아 부탁 저처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 줄 아세요? 여자가 자꾸 바깥일 해봤자 드센발자나 소리나 듣지. 누가 너 육아 혼자 하는 거 알아준다냐? 어머님도 제가 육아 혼자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어쩜 네 시애미한테 말 한마디를 안 줘? 시어머니가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 나면 뒤이어 남편 역시 저에게 이러쿵저러쿵하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들을 잡아댔어요. 누가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맨날 하던 얘기를 지겹도록 반복하면서 말이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자꾸 이렇게 집안일에 소홀히 할 거냐고. 아니, 애초에 그놈의 피아노 학원인가 뭐시긴가 차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그거 대출이지. 어디서 나긴 다 내가 처녀였을 적부터 열심히 모은 돈이지. 대출은 30%밖에 없어. 애들 코 묻은 돈 좀 벌자고 대출 겼단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건 적어도 내 학원이잖아. 당신은 당신 사업체도 아니면서 정비소 사무실에 얼마 썼어? 장비에 얼마 썼냐고. 거기 들어간 돈도 대출 끼고 한 거잖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뭐 말을 안 해. 당신이 못 들었겠지. 그리고 나는 그만큼 벌이가 많으니까 대출을 땡겨도 감당할 수가 있잖아. 나도 감당할 만큼만 대출 받은 거야. 30%만 대출 받은 거라고. 만약 이 학원이 망해도 자리 빼고 전세금 권리금으로 대출 갚으면 그만이야. 아주 잘나셨어 그래. 애도 남편도 전부 내팽개치고 돈에만 미쳐 살더니 결국 번 돈은 당신 학원 차리는 데만 고스란히 썼네. 당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입고 다니는 알마니 정장은 누가 사줬는데? 지금 차고 있는 벨트는 누가 차줬고? 전곡을 찌른 저의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안 그래도 그 두 사람이 제가 스스로 번 돈을 가지고도 뭐라고 할 것 같아 평소 기념일마다 보란듯이 두 사람한테 사치품을 선물해 주었었거든요. 제가 입는 건 양말 한 짝까지 기어 입을지언정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책 잡힐 일은 요만큼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씩씩대다가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 피아노 학원은 날이 갈수록 학생이 많아졌어요. 저는 어린 학생들만 가르치지 않고 저녁에는 성인 수강생들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략이 먹힌 것인지 저는 강사를 2명 고용해야 했을 정도로 수강생이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학원 옆 야채상가 자리가 빠질 때 원래 학원이 있던 자리와 옆에 상가 자리까지 아예 매매 계약을 하고 싹 다 리모델링까지 진행했고요. 어느새 저는 남편에게 꿀리지 않을 정도로 큰 돈을 버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일 낮에는 생전 연락 한번 안 하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한창 레슨 중이었기에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만 보냈어요. 지금 통화하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문자를 받고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고 결국 저는 나와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 파킨슨병 초기래. 파킨슨병이라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아니 병원에선 뭐래? 아무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도 파킨슨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머리가 새하얘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최대한 치료받으면서 진행을 늦추려고 노력해봐야지. 이 병 자체가 완치하긴 어렵다고 하더라고. 일단 지금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이야. 알았어. 오늘은 레슨이 일찍 끝나니까 나도 끝나는 대로 집으로 갈게. 그날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에게 괜찮냐고 여쭤보니 힘없이 괜찮다는 대꾸만 하고 평소처럼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진 않으시더군요. 낯설 정도로 조용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아프신가 보다 생각이 들어 더는 말을 붙이지 않았죠. 남편이 다가오더니 시댁보다 저희 집이 병원과 더 가까우니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줘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남편을 안방으로 따로 데려갔어요.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가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우리 집엔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오히려 힘드시지 않겠어? 애들 있는 거랑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애들이랑 어머님이랑만 있으면 이래저래 애들 챙겨줄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어차피 우리가 24시간 동안 케어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때? 참나, 돈이 썩어나? 그리고 요즘 간병인 못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남을 함부로 집에 들일 생각을 해. 어차피 아직은 초기 상태라서 혼자서 충분히 거동 가능하니까 간병인인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봐. 일단은 알겠어. 그리고 아예 그날 당일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밤늦게 남편이 시댁에 다녀오면서 중요한 짐들을 한 보따리 싸왔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생활로 인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거라고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했어요. 아이 밥하면서
시어머니 밥 하나 더 차려드리는 정도만 빼면 크게 생활이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빨래 다 마른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널어놓고 있는 게냐? 아, 다 말랐어요.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갤게요. 지금 빨리 나가봐야 해서. 집안 꼬라지는 개판으로 해놓고 일하러 홀랑 나가버린다는 거야? 저렇게 머리카락이며 먼지가 버젓이 굴러다니는데 애 엄마가 되어서 게으르기 짝이 없구나.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몇 갠데 게으르다니. 세상에 게으른 사람 다 얼어 죽었겠네요. 가볼게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제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행동 하나하나에 잔소리를 퍼부어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성격을 원래 모르는 것도 아니던 저는 대충 대꾸만 해주면서 귀를 아예 닫아버리고 신경도 쓰지 않았죠. 하지만 하루 종일 쉬셔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기운이 얼마나 넘치시는지 지치지도 않고 매일같이 저에게 5만 가지 잔소리를 해대더군요. 아픈 시어머니한테 맘먹고 대들 수도 없으니 그냥 무시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 같았어요. 왜 해가 다 졌어야 집안에 기어들어오는 게냐? 내가 몇 번을 말해. 애들 시터한테 맡기지 말라고 말이야.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는 애 엄마가 직접 애들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애들 먹이고 입히는 돈 벌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일하려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네가 아주 돈 좀 번다고 기세가 등등하더니 아픈 시애미한테도 대바라진 소리 하는구나.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괜히 이 나이까지 살아서 몸은 몸대로 아프고 며느리한테 구박은 구박대로 당하는구나. 애들 앞에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좀. 시어머니는 집안이건 바뀌건 애들이 있던 말건 신경 쓰지 않고 비난을 퍼부어댔죠. 그리고 저에게만 잔소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들을 몇 년 동안이나 가족처럼 돌봐주셨던 시터 이모님께도 똑같이 잔소리를 해대셨죠. 결국 시어머니의 비난을 견디다 못한 시터 이모님은 일을 관두게 되셨어요. 결국 아이들의 육아와 시어머니가 시키는 집안일이 다시 온전히 제 몫이 되고 말았죠. 남편은 이 모든 일을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며 여전히 자기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더군요. 애 볼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애 엄마가 와서 봐줘야지. 그럼 그냥 내버려둬? 애들 아직 학교도 안 갔는데? 그럼 애 아빠는? 우리 애들한테 엄마만 있고 아빠는 없어? 이번 달부터 방학이라 수강생이 더 늘었다고. 나도 지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어쩜 이런 상황에서 당신 혼자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냐? 그리고 어머니도 점점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혼자 씻기도 어려워하셔. 내가 어떻게 이걸 혼자 다 감당하냐고. 그럼 남자인 내가 시켜드려? 그리고 당신은 정 힘들면 강사를 더 고용하던지 하면 될 거 아냐. 당신은 사장이고 나는 아닌데 당연히 나는 근무 시간 유동적으로 못 빼지. 그럼 퇴근하고 와서라도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몇 달째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고 일하고 있다고.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던 저는 간병인이라도 불러 할 일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부르는 족족 시어머니의 횡포로 보름을 못 버티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애들이라도 없었으면 야반도주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니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어머니의 무지막지한 잔소리를 들으며 집안일 및 육아와 시어머니 간병까지 하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야 잠시라도 그놈의 잔소리를 멈추셨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사를 한 명 더 뽑게 되었고 제가 직접 수업하는 시간을 대폭 줄였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신 이후로는 간병의 강도가 훨씬 심해져 너무 피곤한 날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기절하듯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죠. 그렇게 정신없이 시달리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 5년 동안 하루하루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잔소리에 어느새 애들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를 전부 도맡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간병까지 해야만 했어요. 식사며 씻는 것뿐만 아니라 대소변까지 처리를 해드려야 했죠. 간병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시어머니는 발작을 일으키듯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복종하며 살았죠. 그런 일상이 계속되니 당연히 학원 원장으로서 똑바로 일하기 어려웠고 어느새부턴가 학원 수강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푸석한 얼굴이 평생 제 편 한 번 들어준 적 없던 남편이 봤을 때도 심각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웬일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오더군요. 당신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하와이 여행 다녀올래? 하와이? 갑자기? 안 그래도 대표님이 저번 달 실적 좋다고 여행 보내준다고 하셨거든. 그냥 상여금으로 달라고 하려다가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 얘기해보고 오겠다고 했어. 거기 휴양지니까 같이 가서 좀 쉬고 오는 게 어떨까 하고. 당신이 웬일이야? 그런 제안을 다 하고. 갑자기 이러니까 좀 무서운데? 이러다 엄마보다 당신이 먼저 갈 것 같아서 그래. 뭐 하와이까지 가기 좀 그러면 제주도라도 다녀오든가. 우리 신혼여행도 제주도 가서 잘 놀았잖아. 남들 다 몰디브 하와이 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으니 이번에 갈 거면 무조건 하와이를 가야지. 근데 우리가 그냥 홀라당 가버려도 되나? 애들도 가는 거야? 애들은 장모님한테 잠깐 부탁하고 엄마는 간병인 며칠만 구하면 되잖아. 솔직히 남편의 제안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일단 너무나도 쉬고 싶었고 남편과의 해외여행도 난생 처음이기에 한 번쯤은 갈 명분이 충분하기도 했거든요. 3박 4일 중 단 하루만 제대로 쉬더라도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싹 다 풀릴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일주일 뒤에 같이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여행날 당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온 뒤에 저희는 곧바로 공항으로 출발할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집인데 막상 3박 4일 동안 집을 비우려고 하니까 왜인지 모르게 너무 마음이 불안하더군요. 저는 간병인한테 계속 여러 사항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면서 좀처럼 발을 떼질 못했죠. 겨우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공항 라운지에 들어서는데 불안감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여보, 안 되겠어. 나 너무 걱정돼. 뭐? 걱정할 일 없다니까. 괜히 돈 받고 간병해주는 전문가겠어? 좀 믿고 맡겨봐. 애들은 잘만 맡겼으면서 왜 그런데? 몰라. 그래도 느낌이 전혀 달라. 당신은 당신 엄마인데도 걱정이 안 돼? 요즘 들어 부쩍 아프단 소리를 많이 하셨단 말이야. 그럼 환자가 아프다고 하지 안 아프다고 해? 걱정 붙들어 매고 이제 좀 들어가자.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혼자 가. 나는 집에 다시 갈래. 제 말에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자기도 안 가겠다며 절 따라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몇 번이나 밀어내며 괜찮다고 혼자 여행 다녀오라고 등 떠밀었지만 남편은 꿋꿋이 절 따라왔죠. 결국 저희는 다시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티켓이 아깝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간병인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저희 여행 안 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지금 어머님은 어떠세요? 그러자 간병인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두 분 나가시자마자 저에게 하도 나가라고 성하셔서요. 결국 그냥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환자인데 환자가 나가라고 한다고
그냥 나가시다뇨. 간병인이시면 그런 상황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치매 환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을 간병해드렸었는데 어머님은 뭔가 증상이 이상하세요. 집에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저는 간병임의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마지막 문자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다시 불안증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날따라 운전을 천천히 하는 남편을 닥달하며 저희 동네까지 왔죠. 남편은 집 근처에 다 도착해서도 자꾸만 어디 들렀다 가자는 등 딴청을 피우려고 했고 속이 터질 것 같던 저는 남편이 차를 갓길에 세웠을 때 그냥 냅다 차에서 나와 집으로 뛰어가 버렸죠. 당시 저는 제 자신이 왜 그렇게 불안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그동안 너무 시어머니한테 정신적으로 당하며 집에 붙어 있으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듣다 보니 그런 비정상적인 불안증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절 따라오려고 했지만 차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차를 빼느라 시간이 걸리는 듯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 사이 얼마나 세뇌를 당했는지 간병인도 저도 없으면 시어머니 초상이라도 치르게 될 줄 알았네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저의 그런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문을 연 상태 그대로 충격을 받고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있지도 않았고 팔, 다리를 못 가누시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서서 어떤 아줌마와 깨르르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 발견하자마자 눈이 탁구공만큼 커져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더듬거렸어요. 네가 여긴 어떻게? 어머님, 어떻게 두 다리로 서 계세요? 아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이 며느님이시구나. 안 그래도 지금 상가짜리 계약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직접 와주시다니 잘 됐네요. 근데 오늘 어디 멀리 가신다더니 일정이 취소됐나 봐요? 상가짜리 계약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아노 학원 자리요. 지난달에 내놓으셨던. 뭐라고요? 제 학원을 누가 내놨다는 거예요? 예, 나가. 일단 나가거라. 어른들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제가 어딜 나가요? 지금 제 학원을 파내마내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병인이 뭐니 하면서 아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너무 잘 움직이고 계시네요. 저희 며느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실제 주인이라. 일단 도장만 찍으시면 상황 정리되는 대로 연락 다시 드릴게요. 미쳤어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저한테는 며느님이 원해서 매도하는 거라면서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누가 뭘 원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 이런 계약이 있는 줄도 몰랐고 절대 그 자리 팔 생각 없었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학원도 제대로 못 보고 하루 종일 어머님 간병에만 시달렸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요? 지금 가족한테까지 사기를 친 거예요? 장장 5년을?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뭐라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렸어요. 그 꼴을 보니 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때 남편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엄마,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내가 2시간 내내 엄마한테 전화를 몇 통 했는 줄 알아?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두리번거리면서 핸드폰을 찾느라 허둥거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무지막지한 손으로 제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뭐야, 미쳤어? 이거 안 놔? 잠깐만 들어가 있으라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 빨리 안 들어가. 그쪽은 도장 찍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상가짜리를 계약하려던 아줌마께는 기다리고 있으라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남편이 저를 힘으로 제압하려 든 적은 처음이라 순간적으로 무서워진 저는
남편의 다리 사이를 발로 뻥 차버리고 겨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남편은 그대로 허리를 잡으며 꼬꾸라졌어요. 야, 이 미친놈아. 지금 나 몰래 내 학원을 팔아치우려던 것도 모자라서 폭력까지 행사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네가 못돼 처먹은 놈인 줄은 알았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한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어머님도 그래요.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씻겨주고 기저귀까지 차면서 저를 가둬두려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대체 어디까지 나를 착취할 생각이었냐고요? 남편은 여전히 바닥을 구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다가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그대로 달려들더군요. 저는 머리채가 한 움큼 잡혀서 버둥거렸어요. 네가 진작에 며느리 노릇 똑바로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안 해.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가족을 지켜만 보던 아줌마가 후다닥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경찰 두 분이 급하게 들이닥쳤죠. 경찰들은 여전히 시어머니한테 머리채가 잡혀있는 절 보곤 후다닥 와서 시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아줌마는 시어머니랑 남편을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저 남자가 이 여자분을 방 안에 가두려고 했고 저 할머니가 여기 이 여자분 머리채 일방적으로 잡은 거예요. 저 두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뭐가 가해자야?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면 닥치고 있어요. 계약하기로 해놓고 파기한 건 그쪽이잖아. 피해자는 우리라고. 벽을 짚고 일어서는 남편이 아줌마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경찰은 그런 남편을 단번에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어요. 시끄러워요. 지금 그쪽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라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신고자분 전화로 상황을 전부 들었습니다.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란히 경찰선에 끌려갔고 저와 그 아줌마도 뒤늦게 온 다른 경찰분의 인도로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그간의 일들을 전부 상세하게 진술을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빼도 박도 못하게 사기와 폭행 범죄자가 되었죠. 그 뒤로 저는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그간 학대 증거를 변호사와 함께 싹싹 긁어모았고 민형사소송을 전부 진행해야 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고 두 사람의 범죄 행각이 너무나 명백해 실형을 면하지 못할 정도였죠. 저는 그간 학대에 대한 피해 보상금과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통해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돈으로 지난 제 과거의 삶을 전부 보상받을 수는 없었지만 제 인생을 좀먹고 있던 두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로 저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마 더 많은 돈을 받았어도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같은 동네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후 저는 집도 학원 상가도 전부 처분했어요. 아무리 모든 일들이 잘 끝났어도 그 집만 들어가면 시어머니의 망령이라도 깃들어 있는 것처럼 안 좋은 기억들만 되살아났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동네와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평화롭게 살고 있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너무 오랜만에 일만 하다 보니 조금 뚝딱거렸지만 지금은 다시 감을 되찾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열심히 키워내고 있고요. 지난 몇 년간의 삶은 끔찍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지금은 오히려 더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에요. 혹시나 아직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 같은 인간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하루빨리 그 사람들에게서 탈출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